자, 6월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에서 저번에는 조선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아마 태종까지 이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태종 다음은 이겁니다. 세종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활동서 3번은 보면 세종의 정책과 업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세종이라는 임금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다루어왔던 그런 제왕이죠. 그죠? 군주입니다. 조선의 4대 임금이고요. 태종의 아들이죠. 근데 세종이 태종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인데 진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요. 우리가 세종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쌓았고 가장 안정되게 나라를 운영했고 그리고 조선의 최전성기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최전성기를 이루거든요. 세종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가,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좀 같이 보면은 이 세종의 정책의 업적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태종은 자기가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5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 아들이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왕자의 1차,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을 죽이기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왕위는 무조건 큰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왕권이 안정되고 분란이 안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태종의 큰아들 양녕대군이죠. 양녕대군이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얘가 어릴 때. 그러다 보니 똑똑하고 또 기질도 자기를 좀 닮았어요. 좀 호방하고 활달하고 이러니까 태종이 이 양녕대군을 엄청 아꼈죠. 하지만 이 양녕대군도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 바로 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세자를 시켜버려요. 다음 왕은 얘야라고 이제 정한 거죠. 세자가 됐다라는 것은, 왕자 중에서 야를 세자로 정했다는 것은 다음 왕은 얘야라고 일찌감치 후계구도로 확정해 놔버립니다. 양녕대군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좀 자리 잡으면 바로 이제 물리주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 양녕대군이 세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다음 왕이 양녕대군이다니까 양녕대군 쪽에 막 줄 서는 아들이 또 나타나요. 특히 이제 양녕대군이 여러분들 나이 때 사춘기 때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상태 보면 뭐 메롱인 애들 많잖아요. 양녕대군도 그래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중학교 때가 사고 치듯이 양녕대군도 초등학교 나이까지는 뭐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중학교 되면서 슬슬 놀고 싶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성에 눈을 뜨고 막 이러면서 온갖 사고 다 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고 치는데 막 도움을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주로 양녕대군한테 잘 보여갖고 다음에 자기 한 자리 권력 하려는 아들, 이 아들이 양녕대군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것들 막 도움을 주면서 양녕대군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좀 심해졌죠. 그러다가 결국 양녕대군 막 사고 칩니다. 술 먹고 막 난장 까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태종이 한 번은, 태종은 이제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진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 매제도 제거했죠. 자기 형들 제거했죠. 막 이런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권을 강화해 왔는데, 양녕 지새끼한테 왕위를 물리줬다가는 나라 망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양녕을 잘라버립니다. 왕위에서. 그러니까 세자 자리에서 잘라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남아있는데, 둘째는 사실은 태종이 보기에는 자는 왕이 될 제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셋째가 누군가 하면 이제 충녕대군인데, 뒤에 세종이 되죠. 충녕대군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미친 놈. 미친 놈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공부에 미친 아이, 공부가 취미인 아이, 이런 식이었죠. 막 독서광에다가 막 너무 책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태종이 걱정돼서 이제 책 좀 그만 봐라. 니 말라고 책 읽러 왕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신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책을 막 그래 읽느냐. 그래도 세종이 막 책을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다죠. 하루는 태종이 워낙 걱정돼가지고 세종 방에 있는 책 모두 싹 다 치워라. 태종이 앞으로 충녕이 책 읽는 거 내 눈에 보이면 이거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명령을 내려가 책을 다 치우게 했는데, 충녕이 몰래 책장 박아놔가지고 그거를 며칠 동안 읽어서 달달 외우고 뭐 이랬더니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태종은 충녕을 보면서 저놈이 첫째 아들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양녕이 사고 치자 과감하게 양녕을 내치고 바로 충녕을 세자로 앉혀버려요. 충녕은 지가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세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양녕 쪽에 줄 서 있었던 아들이 이제 끈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령을 막 모함하고 공격하죠. 안 된다. 셋째 아들이 무슨 세자냐, 뭐가 부족하다, 첫째 아들이 왕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쌩 난리가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자를 시킨 지 1년 만에 왕위까지 물려줘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충령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왕이 돼버려요. 그게 세종이죠. 물론 세종이 왕이 됐을 때 태종은 자기가 상왕으로 있으면서 특히 군사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반은 자기가 담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태종이 닦아놓은 왕권 강화의 단단한 기틀, 그런 것 속에서 왕위를 위협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완전히 없앤 상태 속에서 왕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 덕분에 좀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기반 속에서 아주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종은 아까 말했듯이 공부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아마 당시에, 세종이 왕을 할 당시에 세종이 가장 뛰어난 유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유학자 중에 공부 1등,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유교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연구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 집현전이라는 것을 잡니다. 집현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한글 창제에도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이 집현전이라는 기구는 그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세종 이후에는 좀 이따 또 없어져요. 이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는데 이 학사들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학사들이 나라의 두뇌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종을 든든하게 이런 학문적이거나 정책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던 기구가 바로 이 집현전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국가예법을 유교식으로 총정리해요. 이제 유교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물론 정도전이 유교 국가로서의 이런 어느 정도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것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세종이다. 그래서 유교 윤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시마섬을 이제 토벌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스시마섬 토벌은 세종의 업적이라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 세종 1년에 벌어진 거거든요. 세종 1년이면 바로 태종이 세종한테 바로 왕위를 물려준 그 시기예요. 그래서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은 이제 국내 정치만 담당하고 군사적인 부분 태종이 담당한다 했잖아요. 태종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왜구들이 계속 소란 떨면 우리 아들이 제대로 정치 못하겠구나. 내가 스시마섬 작살내야지. 그래서 박위를 시키고 스시마섬 박살내봅니다. 개아작을 만들어요, 스시마섬을. 그래서 왜구 토벌인데 왜구가 그다음부터 이제 발로 이제 나대지 못하고 그 대신 왜구들을 완전 박살내고 나니까 이런 일본 아이들이 그럼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교육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세계 항구를 개항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왜구를 토벌했고 나중에 세종이 북쪽에 여진족들이 많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북쪽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괴롭힌다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근처에는 사군을, 그리고 두만강 근처에는 육진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을 김종서와 최윤덕으로 하여금 개척하게 해요. 김종서가 사군을 개척했고 육진을 아마 최윤덕이 개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개척함으로써 오늘날의 국경선과 같은 그런 국경선 모양이 이때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죠. 훈민정음 창제는 뒤에도 또 다시 다룰 거니까 그때가 좀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업적들을 또 남기게 된 것이죠. 세종 때는 이런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과학, 음악,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다음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어떤 위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종의 뒤를 이어 이제 문종이 즉위합니다. 문종은 거의 세종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자 스타일이고 했지만 문종 같은 경우에 이제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세종이 사실은 문종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때 자기 손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뒤에 단종이 되는데 아무래도 문종이 오래 못할 것 같으니까 단종이 엄청 걱정됐는가 봐요. 그래서 세종의 신복이었던 그때 신하들, 뭐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내 조카 내 손자 잘 부탁한다라는 이런 말까지도 남기곤 했었는데요. 근데 문종이 즉위했지만 결국 뭐 오래 못 버티고 3년 안에 죽습니다. 옛날에 보면 왕이 되고 나서 빨리 죽어요. 왜 그런가를 보면 세자 때 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세자 때 막 이제 꼼짝 달싹 못해요. 그래서 세자로서 막 살다가 그러고 또 이 세자라는 자리가 항상 위협받는 자리거든요. 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이제 탈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세자로 살다가 왕이 되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 뭐 이래 되면서 뭐 빨리빨리 죽는 경우가 많아요. 단종도 역시, 문종도 역시 3년 만에 죽고 문종의 아들이 했던 그 아까 어린 손자가 왕이 됩니다. 그게 단종이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저기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까 세종의 명령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이 대신 정치하기 시작해요. 실권을 장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정치를 황표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서 이런 아들이 먼저 보고 정치 결정할 거에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싹 해놓습니다. 그러면 단종이 보고 아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단종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죠. 이런 단종이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전락하자 실제로 권력을 이제 김종서 등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누군가 하면 바로 세종의 아들이 문종의 동생들이죠. 이 문종의 동생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평대군하고 수양대군이었어요. 문종이 첫째고 둘째가 수양, 셋째가 안평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양이 특히 여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 수양대군은 결국 안 되겠다. 내가 쿠데타 이렇게 해서 내가 권력 잡아야 되겠다. 해서 권력을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세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1453년에 일어났죠. 이런 좀 어려움을 한번 겪어요. 물론 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세조가 무슨 이렇게 막 지 욕심만을 위해서 권력 잡았냐? 뭐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왕위를 빼앗은 세조는 단종 복이 막 이렇게 준비하던 그 사육신, 생육신 사람들 있죠. 이 등은 이제 제거하면서 왕권을 좀 더 강화해요. 그래서 사실은 태종 때 왕권이 강화됐다가 세종 때는 이런 것들이 약간 풀어져요. 신화 중심으로 약간 돌아갑니다. 그랬던 것을 다시 세조 때 왕권 강화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통치 체제를 완전히 정비해가지고 경국 대전을 편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제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군사 제도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과전법이 이때가 되면 문제점이 이제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과전법이라는 게 세금 받을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야가 벼슬이 끝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가한테 막 물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벼슬을 하고 있는 당시에만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벼슬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게 해주니까 야들이 죽고 나서도 반납 안 하고 그냥 아들이 물려받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벼슬 하고 있을 때까지만 세금 받아라 라는 그런 토지 제도를 만들어. 그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벼슬 하치더라도 한번 세금 받을 권리를 주면 지가 죽을 때까지 그게 유지돼요.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지가 아들한테 계속 물려주고 하니까 폐단이 생기니까 아예 세조 때는 현직 관리들한테만 세금 받을 권리 준다라고 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세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왕권을 강한 그 바탕 위에서 또 이제 세조 다음에 예종이 뒤치기 했지만 오래 못 가서 죽습니다. 원래 예종은 자기 형이 있었는데 자기 형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예종도 얼마 못 가서 죽는 바람에 그 형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게 성종입니다. 성종은 세조 때부터 이제 성종이 지금 이제 왕이 딱 됐는데 보니까 세조 때 세조의 신복을 해서 권력을 누리다가 계속 큰 소리 치고 있거든. 가가 바로 한명이었어요. 이런 한명의 전라들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좀 개혁 세력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세력들을 막 등용해서 주로 언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 3사,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런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성종 때 국가통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이제 성종 때 이제 완성돼서 반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경국대전이 반포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조선이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정비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종 때까지 조선의 통치 체제가 이제 정비돼서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설명된 거 바탕으로 학습지를 한번 완성해 보면 돼요. 학습지 내용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